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너무 와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상암동 풍경을 보시려고요? 네. 어떻든가요? 도시가 시작되기 전에 폭풍 전야의 모습. 와, 네.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안경 일부러 설정 맞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아, 뭔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안경의 모습이. 네. 뭐 새로운 모습도 가끔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영광 시인의 시집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를 소개했는데 유튜브 다시 보기 영상에 박동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함 선생님은 문학 강의하실 때 가장 빛납니다. 왜냐하면 함돈균의 사유는 우리를 제대로 죽여주니까. 네. 기분 좋겠는데요? 이거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극찬이 달렸는데 거의.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으로 사유를 전해주실 겁니까? 예, 요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여기서 다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의 네네네. 그 원작이 되는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작가의 네. X라고 하는 그 원작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오, 네. 자, 이 원작 소설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원작 소설을 보자마자 영화가 떠올랐다는 그 감독님 인터뷰도 있었고 해서 다 알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원작을 읽어본 사람은 잘 많이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이 소설이 사실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유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코너가. 네. 이 코너에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예, 물론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사유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예, 그 감독의 나름대로 영화하면서, 근데 네네. 소설도 좀 그거하고는 다른 포인트에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지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정리 해고의 문제, 예, 지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의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철학적 함의를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 제도, 문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품성이 변화되고 어떤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를 제공하죠. 이게 품성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윤리의식까지 같이 변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상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실 그 품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유하고 품성이라는 부분이 고전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이따 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영문 제목은 DX입니다. AX. 근데 이게 뭐 사전적 의미는 도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끼를 제목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도끼의 가장 큰 용도가 뭔가요? 나무 베는 거죠. 네, 나무 베는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속어로 도끼지만 자른다. 나 잘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병헌 씨가 이렇게 목을 킥 하면서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영어의 속어도 이게 이제 해고당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애들, 미국 애들이 영어권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까? 잘렸다라는. 예, 영어권 애들도 그런 표현을 쓰고요. 죄송합니다. 뭐 친구니까 우리 영어권이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도끼가 그 잘렸다는 의미가 그대로 쓰였다면 또 그 점에서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예. 동시에 또 이런 함의도 있어요. 해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어로 쓰이는 것 이상의 어떤 메타포를 또 지니거든요. 예, 그래서 잘렸기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인간이 자기 구실을 할 수 없게끔 되는 어떤 생존의 이제 박탈이기 때문에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도끼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잘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이 참 재미난 게 그 잘린 사람이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또 살인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끼가 두 개의 도끼인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의미에서 도끼이기도 하지만 남을 죽이는 도끼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병헌 씨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인공의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삶의 내용에서는 도끼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네요. 예. 그러나 뭐 도끼로 직접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영화가 비교적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충실하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스스로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이 소설을 읽자마자 자기가 반드시 이 소설은 자기 일생의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소설 작가 이제 분은 원래 33년생이시고 2008년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이미. 그런데 네. 감독이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소설을 염두에 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각색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떤 스토리라든가 상황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코너, 금요일 영화 코너에서도 이 어쩔 수가 없다 영화를 다루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영화가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원작 소설 디 X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버크 데보어예요. 이병헌 씨가 했던 역할. 맞습니다. 이 버크 데보어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철저하게 영화 배제하고 소설로 얘기할게요. 그렇죠. 버크 데보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우리가 일상 이제 그 작가가 어떤 소설의 주인공을 선택할 때는 어떤 가장 전형적인 인물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이지만 그 개인이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속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든가 어떤 그 아키타입이라고 하죠. 어떤 원형을 창출해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버크라고 하는 인물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특히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건 이 경제적 삶이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중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간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탐구한 거예요. 거기서 선택한 것이 평범한 중산층 남성 중년의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이 버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인물 있잖아요. 남성이면서 중년이면서 그다음에 한 20년 이상, 한 25년 정도 회사를 다닌 이런 인물이 한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는 가장 전형성을 띈 인물이고 그 사회의 일종의 중간 계층, 중간 관리자, 중간 계급을 이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런 인물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는 확대경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탐구함으로써 결국은 사회 탐구적인 문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인물, 우리 사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담은 인물인 거군요. 흔한 인물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볼 때도 이 인물을 보게 되면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구조까지. 근데 이 사람이 일반적이고 흔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어서 이 인물이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더 좀 서글프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소설이 되게 중요한 문제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 인물이 이제 그 충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실한 어떤 그 이제 노동윤리, 근로윤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합병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대량 해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전 같으면 뭐 사람이 해고를 당한다면 뭐 일을 잘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도덕적으로 뭐 좀 모랄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고를 쳤거나 뭐 이래 가지고 해고를 하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회사의 성장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중요한 인물인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한 이 회사의 모양 자체가 어떤 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진화한 모습을 갖추게 된 상태 속에서는 이런 합리화에 기여한 인물을 효율성을 위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아이러니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무덤을 팠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무덤을 판 것이 모든 현대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린 다 그러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 운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회적 운명.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고대 그리스비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안티고네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시절에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신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점을 보니까 신이 그렇게 했다, 신탁이 그렇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날에도 운명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운명이 더 강력해. 어떤 방식으로 있냐면은 이런 사회의 제도, 사회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마치 운명화되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현대적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정말 비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저는 이런 소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떤 인물을 창조해냈고 어떤 회사와 어떤 사회를 가공의 회사를 내 머릿속에서 창조해냈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 사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그 말씀에 좀 약간 부과를 한다면은 소설가의 창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상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그 좀 치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창조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완전히 원래는 그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소설가 협회에서 이렇게 칭호를 수용하는 그런 걸 부여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아주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금관문화훈장 같은 거 이런 거 받은 아주 대단한 작가신데 예, 이분의 소설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사회 풍자적인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냐 하면은 거의 르뽀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소설 여기서 등장한 어떤 주인공이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독백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회의 그냥 비평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연구를 했으니까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문제의식을 돋보이기 위한 인물과 사회를 창조해낸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싶은데 이분이 원래 스릴러 작가시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 어떤 상황들을 더 치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익숙하신 예. 분이니까. 네. 사회 제도가 현 시대 최고의 폭력. 사회 제도가 현 시대 최고의 폭력이다. 근데 참 폭력인 줄 모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점점 세월과 함께 얻어맞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네.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무서운 말이네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뛰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해고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늘상 우리가 보게 되고 저도 TMI지만 그 비슷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 처하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죠. 삶의 어떤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상실해 버리게 되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하는 거, 직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기도 하고 그게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와 만나는 어떤 터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고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 누군가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의 사회적으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네. 예.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목 도끼 X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형태의 희생을 당한 사람은 이런 상처가 내면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희생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희생자가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의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 안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스릴러의 장르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고당한 상황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하나씩 살해하는 과정의 얘기를 다루는데 스릴러의 어떤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 외양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그 버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경쟁자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스릴러죠.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의 살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네. 스릴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한편으로 또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형태의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사회가 이 사람에게 준 어떤 그런 상처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가 만든 살인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살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만든 살인이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사회가 이 사람을 도끼로 찍어내리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이 사람을 살인 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생각을 담고 있어요. 정교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누구나 살인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극단화하는 게 있어요. 예, 극단화하는 건데 이제 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법한 극단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제일 먼저 비평을 쓴 사람인데 정말 지금도 와닿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게 현실의 얘기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갑자기 우연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일일 드라마 중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든가 막 황당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문학 작품으로서 큰 결격 사유야.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이 현실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는 우연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탐구하는 걸 통해서 조직을 하니까 이 얘기가 과장돼 보이지만 이 과장된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도 인간을 파괴할 수 있구나. 이런 필연성을 느끼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책 DX 잠시 생각해 보시는 동안 음악 듣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7511님께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합리화한 영화 내용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도 자기 합리화의 화신인지요. 자, 이 얘기도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Hold on, I'm coming, Sam and Dave입니다.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Hold on, I'm coming, Sam and Dave 함께 들으셨고요. 이 곡이 바로 어쩔 수가 없다 영화에 나오는 곡이라고 하네요. 자,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DX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7511님의 질문에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도 자기 합리화의 화신입니까? 자기 합리화의 화신이죠. 화신인데 영화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전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설에 있는 전체적인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영화로 옮길 때 감독이 많은 각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덜 각색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 감독의 관점은 이 개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박찬욱 감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죄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살인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정당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의 제목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당화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사회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 작품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게 영화로 만드는 것하고 이 작품을 직접 읽는 것 사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소설 작품 안에서 직접 보게 되면은 이 살인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기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자신이 해고를 당한 상황을 이 사람이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듯이 이 살인을 기획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개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소설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처리하듯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 공기를 개인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치밀한 살인자의 살인 계획 소설
혹은 영화 이런 스릴러물에 뭐 사이코패스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사회 안에서 사회를 닮아가면서 인간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상실된 인간성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치 업무 쳐내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사건을 박찬욱 감독이 다르게 봤고 이 작가가 다르게 봤고 뭐 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소설이라면 또 다르게 볼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신 건데 이제 이 사회가 냉정하다라는 거의 포인트가 해고라는 툴인 거잖아요. 해고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폭력이 실제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그런 제도적 상황, 그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해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지금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해고의 문제라고 하는 걸 노동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가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 근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해고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제적 폭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마치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이 해고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날 왜 해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항변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봐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고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동의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슬픈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사람을 죽일 때 감정이 없이 프로블럼 솔루션 찾듯이 하는 것처럼 회사도 해고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블럼 솔루션 찾듯이 하는 거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종의 알게 모르게 훈련되고 이제 여기에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 룰 속에 살면서 나하고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그냥 사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해결하는 거야. 그러네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듯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죄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고 또 죄의식이 인간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고 윤리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죄의식 자체가 발동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합리화의 과정 속에서 그냥 설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찍소리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개인이 내가 해고를 당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그냥 어떤 이제 노동자가 기업을 통해 가지고 뭐 사람도 인간이다. 막 우리도 이제 인간이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이런 식의 휴머니즘적인 호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찍소리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어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한 인간이 내몰리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황당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사회에서 자기도 이제 그런 식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그 문제를 처리할 때 죄의식을 안 느껴요. 좀 죄송 말씀이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트럼프가 이제 주니까 거기에서 무슨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미국의 그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1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 대량 해고라고 하는 건 합리화의 과정에서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을 발동시킬 필요도 없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가 자기 안에 내면화돼 있기 때문에 죄의식 보통 때 같았으면 전통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딱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기계화되고 대량화되고 합리화된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합리성에 의해 가지고 대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생긴 게 이 서양에서는 이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 책에서 네. 이 윤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습성, 품성을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습관을 잘 길들이게 만드는 것도 학교의 중요한 목적인 거야. 사실 초등학교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좋은 삶을 위해서.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어떤 습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이 그냥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 기계처럼 돼버리는 거야. 무감각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책에서는 이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을 비판하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이 거대한 사회를 비판하는 쪽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인가요? 네, 둘 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찬욱 감독은 인간 자체가 짓는 죄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개인이 자신을 죄를 지으면서 합리화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 여기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제와 인간의 어떤 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 그 묘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이러니라고 하거든요. 네. 하나의 존재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분리가 잘 되질 않아.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라고 하는 한 측면들이 조금 더 드라이하게 좀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엄청 이 소설이 재밌어요. 이게 대단해요, 소설이. 가볍게 볼 소설이 아니었군요. 예, 근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요? 예. 네. 6022님이 회사와 닮아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사람을 해치는 주인공의 모습이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네요라고 써주셨네요, 이분도. 예. 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해고의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자신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다음 단계로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정당화하고 어떻게 보면 도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성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이 과정이 모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그냥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데. 민감하죠. 근데 공정이라는 이슈가 예전에 그 윗세대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던 것하고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윗세대는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더 높은 차원의 좀 어떤 이상적인 좋은 삶에 대한 목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세대가 바라보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는 정의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내가 납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수용이 되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해. 합리화 효율을 따집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어떤 시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예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면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먼저 넣는다든가 고려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할당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사회의 정의라고 이전 세대는 봤어요. 그 전통적 관점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세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교정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심하거든요. 똑같이 시험 봐야지 왜 그것을 교정하느냐라고 해서 정의라고 하는 이슈가 공정이라는 이슈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게 지금 굉장히 정치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선거 때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자, 이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누구나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닐 텐데 우리 주인공 버크 대보어는 살인을 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갖습니까? 예, 문제의식을 갖지만 그것이 상당히 얕아요. 예, 잠깐 그 문제의식은 발동을 하죠.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체계는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특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처럼 하진 않아요. 약간의 근데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금세 이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특히
또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어떤 이런 가족적 보수주의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당화의 논리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 되게 재밌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당화가 있어요. 아,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논리적인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전통적인 인간이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오늘날과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작가의 관찰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말하자면 어떤 전통적 가지체계라든가 또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나는 뭐 민족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화적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관점은 이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쓸모 있는 인물이 못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공포. 근데 그 쓸모 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 인간의 쓸모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쓸모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떤 게 쓸모가 있는 그렇죠. 거냐. 그리고 인간이 쓸모 있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냐. 이런 것도 질문이 필요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 쓸모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좁은 의미의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 경제적 부가가치를 내지 않으면 불필요한 인물, 폐기 처리됨을 잉여 인간으로 처리하는 그런 식의 무의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형태의 정체성은 어디서 왔겠어요? 사회가 인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이 자의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살인을 정당화하는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 사회가 부과한 어떤 무의식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압력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또 버크 데보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중년 남성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충실하고 또 자기 일에 열심히고 네. 성실하게 지냈고 그런 사람인 건데 이런 주인공에게 부여했던 세대적인 특징 혹은 남자라는 이것도 이 작품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주 의미가 있죠. 어떤 전형을 아까 설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이제 사회 적어도 이제 우리가 현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어떤 이 삶의 모습에서 가장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회 그런 계층 어떤 계급 세대 젠더를 보게 되면 중년 그 남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대단하게 뭐 리스펙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의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한 그 계층이 그렇게 여기까지 자신들이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뭐 산업화에 뭐 기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막 이런 걸 있는데 있죠. 그런 게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야. 내가 여기서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그리고 동시에 아주 성실하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삶이 또 한순간에 이렇게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뭐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남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그 어떤 뭐 어떤 그 지배적인 그 뭔가 저 남자들에 대해서 좀 무게를 더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생산성 중심의 노동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런 남성성의 신화 자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이면서도 문명론적인 변화의 그런 하나의 그 큰 증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증상. 예. 그래 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책을 그래서 읽다 보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됩니까? 재밌는 되게 묘한 질문이신데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그 부분이 이 작가가 가장 뛰어난 소설가로서의 그 재주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연속된 살인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살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전통적으로 보면 죄잖아요. 법적으로도 죄고요, 당연히. 죄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보면 비판이 잘 안 돼. 이상한 그런 걸 발동시키는 거야. 생각해보면 저런 상황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비판을 하기도 어렵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묘한 지점. 이게 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라고 하는 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학에서 이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이런 작품을 쓰는 게 제일 어렵고 수준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단면을 한 면으로 보지 않고 이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을 때 이 아이러니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시야가 있어도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시야가 그런 시야를 갖는 것도 어렵고 네. 그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장인적으로 제조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두 면이 같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던가요? 감정이입이 되죠. 진짜요? 예. 와,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 쪽에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찔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감정이입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비판 의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연상이 되는 거야. 나도 그런 걸 약간 해본 적이 있어. 가족 때문에 뭔가를 정당화해 본 적이 있고 뭐 약간 합리적으로 뭔가 하라고 막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약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포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야. 그러네요. 예. 살인만큼 나쁜 짓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렇죠. 예. 뭔가 한 적은 있네요. 예, 세상의 죄에 나도 조금씩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의 죄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써야 돼. 세 번을 두들기는데 이런 장르 소설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좀 깊이 있게 보면 그런 카톨릭에서 성사에서 한 것과 같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질문이 여기 있죠. 윤리적 질문이. 또사님께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경쟁력 강화.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도끼질이죠. 거대한 사회에서 잘려나간 개인이 어떻게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그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경쟁자가 보였고 그러다 보니 경쟁자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버크 데보의 생각의 흐름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소설을 이렇게 고전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여기 이제 보통 라디오에서 소개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종종 하면서 그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학에 서양 문학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문학의 제일 기원에 있는 소설이에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클래식 고전이죠. 근데 그때부터 문학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그리고 이 죄는 불가피한가? 죄는 피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결국은 이게 현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문학이 시작됐을 때부터 앞으로 미래의 문학이 존재할 때까지 늘 질문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전적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현대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 고전 클래식 작품 속에서는 그 인간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면서 어렵지만 그걸 탐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왕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는 신이 내린 어떤 신탁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윤리적 결단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짓지 않은 죄지만 그것이 내 죄, 그것을 내 죄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눈을 찔름으로써 나는 처벌당하지만 그걸 통해서 윤리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지 하면서 자기 눈을 찌르는 그런 식의 죄의식이 발동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현대인인 거야. 그렇게 훈련된 거야. 그래서 신의 운명보다도 더 벗어나서 구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게 현대적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고전소설하고 좀 다른, 고전문학과는 다른. 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DX라는 이 작품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네요. 아유,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잘 설명한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왜요? 이 정도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이 작품을 가지고 비평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나 정도로 이걸 잘 설명해 준 사람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이것도 현대인의 문제입니까? 아니, 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래요.
박찬욱 감독 영화도 보셨습니까? 아, 당연히 봤죠. 근데 이 영화를 볼 때의 책도 보셨으니까 예. 영화를 볼 때의 감상도 매우 궁금하고 특히 이제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네. 제목조차도 어쩔 수가 없다인데 이게 또 어법에 틀리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다 붙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용어처럼 이 말을 그렇죠.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아, 굉장히 정말 저 스피치를 또 관련된 책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언어에 민감하시네요. 민감하죠. 예, 정말. 저희는 띄어쓰기 잘못돼가지고 예. 이거 잘못됐는데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시를 쓸 때 보면은 연을 띈다, 행을 띈다. 어디에 쉼표를 찍는다, 마침표를 찍는다. 어떤 시는 보면 시집 전체에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게 다 언어적인 하나의 그 바디 랭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띄어쓰기가 두세 번 나오잖아요. 그 틈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붙였었잖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자기 정당화 속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화의 기제가 그 메커니즘이 아주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전달하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병헌 씨가 계속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틈 사이에 반성적인 기제가 들어오는 거. 어쩔 수가 없나? 어쩔 수가 없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네. 다른 방법은 없었나? 네. 근데 그걸 그냥 붙여서 되뇌어야 되는 거야. 덩어리로. 사고의 어떤 기계와 자동화를 보여주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원작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까? 원작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박찬욱 감독의 창작 부분이군요. 예. 각색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답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친구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책. 오늘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X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작품 할까요? 예, 현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리는 SF 장르 소설의 지금 대가가 됐어요. 테드 창이라고 하는 작가의 숨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